사회문화비 15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4단원에서 중단원, 3단원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 지난 시간에 사회적 소수자랑 성불평등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빈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중단원 3단원 하고 다음 시간에는 중단원 4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교과서는 154쪽을 펴주면 되고요. 학습 목표, 빈곤의 의미와 양상을 파악하고 빈곤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오늘 주제는 계속 말했다시피 빈곤입니다. 핵심 개념에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절대적 빈곤이라는 개념과 상대적 빈곤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2가지를 비교해서 알아두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데다가 살 집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갑과 을은 모두 가난하다고 말하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교과서 154쪽 빈곤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빈곤의 의미 먼저 줄을 쳐볼게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 결핍이 계속되는 상태를 빈곤이라고 합니다. 빈곤이라는 단어의 뜻은 모두 알고 있죠. 산업화가 진행된 이후에 우리가 부가 많이 증가했고 대부분은 그래도 이런 결핍에서 많이 해소되었는데 아직도 기아와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죠. 자, 빈곤의 원인이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데요. 자, 빈곤은 개인적인 원인으로는 근로 능력이 없다거나 성취 동기, 무엇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가 부족하고 사회보장제도는 복지제도 같은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교육제도에서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지위를 획득하고 또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박탈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 치고 빈곤의 원인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빈곤은 건강 악화, 상대적 박탈감, 심리적 위축 등을 가져올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범죄가 증가하고 우리 사회가 불안해지고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빈곤의 책임 한번 볼게요. 빈곤에 관한 이론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있다라는 것과 사회의 구조적 요인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게 첫 번째 이론과 2번째 이론 이렇게 묶어 볼게요. 첫 번째 이론부터 보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놓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자, 가난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빈곤은 개인의 부적응, 병약함의 결과이다. 본인이 나약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기술이 없거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성공의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다 라고 원인을 파악하는 거고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이므로 성공한 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또 실패한 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게 바로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그 원인이라고 보고 그래서 가난한 자의 생활 방식이나 그들이 지녔다고 믿는 태도와 모습으로 빈곤을 설명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우리 기능론과 갈등론 중에 기능론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이겠죠. 자, 2번째 이론은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데요. 빈곤을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 그것은 사회적 과정 때문이다. 개인이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견해는 계급이나 성, 인종, 직업적 위치, 교육 등 사회 내 구조적 힘이 자원 배분 방식을 결정한다. 자, 이러한 구조적 설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야망이 없는 현상을 가난의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억압된 상황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들은 가난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태도, 즉 나약하거나 게으른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득과 자원을 사회에 골고루 분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갈등론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배 계층이 피지배 계층을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피지배 계층,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은 그 위치를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계속 이런 것들이 재생산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제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위에 거 첫 번째 기능론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론은 가난의 원인이 본인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노력하지 않고 능력이 없어서이기 때문에 빈곤과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태도를 바꾸고 노력해야 하고 능력을 쌓아야 한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능론, 갈등론은 많이 해봤으니까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쉽게. 그리고 여러분은 이 빈곤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그리고 본인은 어떤 의견에 더 동의를 하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155쪽 빈곤의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는 여기 빈곤의 유형 두 가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에서 우리 처음에 동영상 봤었죠. 애니메이션 영상. 그래서 첫 번째 남자분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살 집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남성 애니메이션 영상 봤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배울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을 쳐보면요.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의식주, 우리 정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 꾸려 나가는데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얘기해요. 최소한의 생활이라고 하죠. 최소한의 생활 유지도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하면 절대적 빈곤이다 라고 합니다. 자, 상대적 빈곤은 상대적이다 라는 거는 시대나 우리 장소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시대, 장소, 상황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면서 달라질 수 있는 빈곤인데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상대적 빈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도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의 소득이 아주 높은데 그에 비해서 내 소득이 낮은 편이라면 상대적 빈곤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면 특정 사회의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질수록 상대적 빈곤이 상향 조정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만약에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100만 원 정도 평균 버는데 내가 50만 원밖에 못 번다 하면 그 사회에서는 상대적 빈곤이 50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결정될 수도 있는 거지만 만약에 어떤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득이 1000만 원에 속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한 300만 원 번다 하면은 50만 원, 300만 원 비교했을 때는 훨씬 많은 수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도 우리 사회 대부분이 1000만 원 버는데 내가 300만 원 벌 때는 상대적 빈곤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사회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질수록 그 사회 구성원들의 평균 소득도 높아질 것이고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그 기준도 상향 조정되게 되는 거죠. 자, 국민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어려운 개발도상국이라든지 GDP가 좀 낮은 그런 국가에서는 일단은 기아도 많고요. 절대적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는 절대적 빈곤의 해결을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도달을 했어요. 이런 사회에서는 상대적 빈곤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이나 절대적 빈곤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 스스로 나는 가난한 것 같아, 나는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많이 어려운 것 같아 라고 그냥 개인이 느낀다면 그럴 때는 우리가 주관적 빈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관적 빈곤은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관적 빈곤 말고도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모두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거 우리 보면은 상대적 빈곤율 추이를 볼게요.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데 우리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겠죠.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사람이 10명이라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부터 굉장히 부유한 사람부터 경제적으로 빈곤층까지 어려운 사람까지 순서대로 줄을 세워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중간쯤에 이쪽에 속하는 소득을 사람들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 50%라는 거는 예를 들면 중위소득이 200만 원이다 라고 했다면 그것의 50%는 100만 원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100만 원 미만인 계층이라면 우리가 상대적 빈곤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비율을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2016년과 2017년에 중위소득이 나와 있죠. 자, 1인 가구라고 했을 때 우리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버는 소득이 가정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요. 1인인 경우에는 지금 2016년, 17년 보니까 160만 원대, 그 다음에 2인인 경우에는 또 270에서 280만 원대, 3인 가구인 경우에는 또 300만 원 중반이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 늘어나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인 가구인데 2017년 기준으로 본다면 165만 2,931원인 이 중위소득의 50%인 한 82, 3만 원 가량 되겠네요. 내 소득이 1인 가구 혼자 사는데 82, 3만 원보다 적다라고 하면은 상대적 빈곤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위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건복지부는 2016년 1월부터 절대적 빈곤의 측정 기준인 최저생계비라는 용어를 없애고 우리 절대적 빈곤 얘기할 때는 주로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절대적 빈곤은 보통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으로 측정을 하고요. 근데 이런 용어를 없애고 상대적 빈곤의 측정 기준인 중위소득, 우리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상대적 빈곤이라고 했죠. 이것을 각종 사회복지 사업의 기준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50% 미만을 빈곤층으로 정의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이에요. 우리도 이걸 사용하기로 했고요. 기존의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이 조금 애매해서 이런 개념을 우리 이제는 빈곤의 개념을 중위소득을 이용한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실렸었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위에 다시 올라가면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빈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을 비교해보고 그 중에서 중위소득 쭉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에요. 그거에 반도 못 미칠 때 우리 상대적 빈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조금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할수록 절대적 빈곤층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교과서 156쪽 빈곤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우리 해결 방안 나오면 항상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개인적 측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사회 제도적 측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에 처한 개인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자활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나와 있죠.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안이 우선 나오죠. 본인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렵다. 자, 일단 줄을 쳐볼게요. 개인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자활 의지가 필요하고요. 자, 따라서 개인은 직업 훈련이나 교육 같은 것들을 받아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빈곤에서 나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지니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능력을 키우면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적 측면의 지원도 필요한데요. 빈곤층한테 기초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해서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 도울 수 있어야 하고 빈곤층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받을 기회 같은 그런 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사회가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개인은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능력을 갖추려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제도적으로는 정말 절대적 빈곤층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기초생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소득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기초생활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을 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우리 최소한의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은 해야 그 다음에 취업 준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지급하고 도와준 후에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혹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의 기회를 국가가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자, 옆에 보면 최저임금 그래프도 나와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국가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우리 고용주를 말하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임금, 1시간 일했을 때 이 정도의 임금은 받아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계속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최저임금도 계속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빈곤 부분은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건데 이 부분 역시 통계와 그래프 문제가 나오고 이 부분에서 문제를 우리가 해석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도 문제가 이 빈곤 파트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기출 문제 간단한 거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사회문화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2번 그림은 질문을 통해 빈곤 유형 A, B를 구분한 것이다. 빈곤 유형 A, B라고 하면 오늘 배웠던 개념 중에서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의미하는 거겠죠.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박스를 보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이 결핍된 상태로 정의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소득이 부족한 그런 결핍된 상태로 우리 빈곤을 정의할 때는 자, 얘 A에 들어가 있게 바로 절대적 빈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의하는 건 절대적 빈곤이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B에는 상대적 빈곤이 들어가게 되고요. B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상태라고 우리 정의했었죠.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A는 B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 절대적 빈곤인 A는 분명히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나 국민소득 GDP가 낮은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선진국이라고 해서 A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니은 B에 해당하는 사람은 A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에 모두 해당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중위소득의 50%라는 기준이 자,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고 절대적 빈곤, 최소한의 자원으로 측정한 절대적 빈곤 측정 기준이 50만 원일 때 여러분,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 상대적 빈곤에도 속하고 절대적 빈곤에도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에 해당한다고 해서 A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순 없겠습니다. 디귿, 우리나라에서는 A, B 모두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 자, 그래서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을 측정하는 기준, 금액,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자, 정확하게 객관화된 기준이 있고요. 리을, 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이 50% 미만인 상태를 의미합니까? 가 들어갈 수 있다. 중위소득이 50% 미만인 상태 상대적 빈곤을 뜻하는 건데 가에 이 말이 들어가면 B로 이어지기 때문에 리을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 리을을 고르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예요. 어렵지 않죠? 빈곤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묻는 문제였고요.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고난이도 문제도 자주 출제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통계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사실은 뒤에 이어서 나오는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랑 연관을 해서 고난이도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문제는 앞으로 뒤에 복지제도까지 배우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빈곤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개념만 오늘 정확히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